그 회사는 제가 들어간 지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회사를 찾아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에 갔고,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사업총괄 임원으로 제가 일을 했고, 3년 후에 회사가 또 망했어요. 제가 커리어가 좀 망한 데가 많아요. 그 모든 경험에서 가져가는 게 되게 많았어요. 첫 번째 트레이딩 시도에 어떻게 보면 실패죠. 그거를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정리를 한 경험 속에서도 커리어와 직장에 대한 가치관을 쉐이핑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 첫 정특 회사 들어간 지 1년 만에 망한 곳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거기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수많은 동료와 투자자들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고, 세 번째 실패도 마찬가지로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에서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주인공들의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팟캐스트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김근호님은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산업공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미국 투자회사에서 경력을 쌓으시다가 국내 귀국 후 IT 벤처 기업에서 일하며 스타트업 씬에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폐기물 관리의 기준이 되는 기업 리코를 설립하시고 현재까지 대표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오늘 김근호 대표님과 함께 미국에서 일을 하던 투자자가 어떻게 한국에서 폐기물 관리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회사가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큰 도전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배우셨던 깨달음, 평소의 삶을 대하시는 태도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근호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노스웨스턴 07년에 졸업한 김근호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산업공학이랑 경제학 전공을 했고, 대학 졸업 후에 옵션 트레이더로 일을 좀 하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벤처 스타트업 씬에서 경험을 쌓고 리코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며 왜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제 스타트업 리코는 리소스 커넥터의 줄임말이고, 풀어서 얘기하면 폐기물 시장에서 자원을 연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기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이 온전히 재활용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누구든 매일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 쓰레기는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정작 누가 언제 어떻게 그걸 가져갔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시진 않을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는 쓰레기나 폐기물을 떠올렸을 때 딱히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매일 무의식 중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물류 서비스인 폐기물 서비스 시장에도 어떤 브랜드와 체계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리코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게 됐습니다. 네. 폐기물들이 온전히 폐기물 업체까지 전달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기존에는 온전히 다 전달이 안 됐었나요? 한국 시장의 예를 들자면 아직도 뉴스에 찾아보면은 매일같이 폐기물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불법 폐기물 문제들도 많고, 또는 재활용될 수 있는 폐기물들이 그냥 버려진다는 문제들도 많이 있고, 결국에는 기업들이 배출되는 폐기물들을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게 의도된 재활용처로 연결을 해주는지, 그리고 그걸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서비스 기업이 얼마나 될지라는 데서 페인 포인트를 좀 찾았던 것 같고요. 그 과정이 좀 불투명한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폐기물을 한번 버리면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한 편입니다. 그냥 누군가 알아서 잘 가져가고 알아서 재활용처에 잘 전달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바랄 뿐이죠. 근데 이게 개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희가 주로 서비스하고 있는 큰 기업들, 예를 들어 공장 또는 시설, 대형 몰, 이런 데서는 하루에도 수톤의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폐기물들이 제대로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의도된 장소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이 상당한 환경적 임팩트로, 피해로 전가되는 거죠. 환경적인 임팩트 때문에 정부 쪽에서 기업들 규제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걸 잘 처리하면 회사에게 오는 또 베네핏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또 도움이 되고 이러는 건가요? 네, 저희가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가치는 이제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 고객이 배출하는 폐기물들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최대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와 망을 갖추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런 정보들을 저희뿐만 아니라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정확성, 이런 부분들이 고객한테는 제일 직접적으로 와닿는 베네핏 중에 하나고, 결국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에서도 상당한 절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거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객들이 폐기물 관리라는 거를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투명하게 실시간적으로 누적 가능한 데이터가 모이거나 또는 그런 데이터를 전달해주는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시장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것들을 디지털 기반으로 누적적으로 투명하게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는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이나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는 코스트 관리 차원에서도 내가 지난달이나 작년 대비 이런 폐기물 배출량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관리에 포인트가 생기는 거죠. 그럼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비용을 또 최적화해 나가고, 실제로 저희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과 후에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기업을 운영할 때에도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식당 업체 같은 경우들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아니면 학교의 급식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남은 반찬 양이 그날 메뉴가 얼마만큼 좋은 메뉴였는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메뉴였는지랑 연관성을 또 찾을 수도 있고, 그럼 그거에 맞게 건강과 영양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데이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정확하게 찝으셨는데, 저희는 현재 국내 대형 급식업체들 전부 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전부 다. 네, 뭐 삼성 웰스토리, 아워홈, 뭐 생각할 수 있는 곳은 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서비스의 커버리지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정확한 그 포인트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게, 급식업체들은 보통 뭐 10개, 20개 지점을 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의 지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배출 데이터들을 저희가 통합해서 중앙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리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배출되는 폐기물 양을 그날 배급받은 뭐 식수로 나누어서 인당 배출량을 계산한다든지, 지점마다 배출량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직 차원에서는 각 지점의 운영 효율, 비용 관리,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서 이제 역할을 또 하게 되죠. 리코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폐기물과 데이터랑은 연관이 잘 안 됐었는데, 들으면서 느끼게 된 게, 처음엔 좀 당연히 연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야들에서도 데이터가 들어감으로써 그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거기서 또 올 수 있는 확실한 가치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뭐 이거는 비단 음식 폐기물 급식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공장들, 다양한 시설들, 이런 데서 전반적으로 나오는 폐기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퍼레이션의 어느 척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코에 관해서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대표님의 삶에 관한 질문들로 좀 이어가고 싶은데요. 요즘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뭐 오늘 일과를 예를 들면은 한 6시쯤 일어나서 회사에 7시 전에 왔고, 9시 전까지는 하루를 준비하는 제 시간을 좀 가지고요. 9시부터 사실 업무 시간 대부분은 거의 미팅으로 많이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내부, 외부, 임원, 팀, 다양한 미팅들이 거의 시간 단위로 계속 이제 어레인지가 되어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일찍 나와서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이벤트가 없으면은 거래처나 뭐 아니면 관련된 분들이랑 저녁 식사 자리를 갖는다든지, 그런 것도 없는 날은 또 개인 뭐 운동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고요. 집에 가서도 보통 12시, 1시 정도까지는 또 일을 하다가 자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네. 이제 하루의 시작부터 제가 여쭤보자면 딱 9시 전에 모든 걸 마무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근무 시간 중에는 거의 개인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근무 시간 중에는 개인적으로 할애하거나 어드민한 일들을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전 9시 전에 예를 들어 필요한 결제건들을 뭐 승인한다든지, 아니면 그날 하루에 어레인지가 되어 있는 미팅에 대해서 미리 한번 사전 리뷰를 좀 다시 한다든지, 제가 그날 중요하게 달성하고 싶은 태스크들을 한번 정리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를 하는 게 그날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이제 저녁에는 보통 식사나 아니면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제 스트레스를 좀 풀고 그런 편입니다. 그 하루 시작 전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준비들을 다 하고, 하루가 딱 시작하면은 바로바로 미팅들의 연속이 있어서 그거에 끌려가게 될 것 같아서 미리 준비를 좀 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데이타임에는 이미 이제 해야 될 업무와 미팅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준비하고 뇌에 좀 시동을 걸고 웜업을 하고, 또 필요한 또 어드민한 업무들을 처리해버리고 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하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큰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사실 대단한 뭐 숭고한 미션 이런 게 있지는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사라지겠지만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가고 싶진 않다. 어차피 한번 사는 거 내가 있고 없고 세상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면 좀 재미없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충분한 가치를 발현하지 못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그냥 마음 한켠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돌이켜보면은 어릴 때 부모님이 나중에 모델래 그러면은 뭐 과학자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위인전 같은 데 한번 나와보고 싶어. 약간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만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임팩트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마음 한켠에 있었고 성장을 하면서 좀 내가 생각했을 때 가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이 산업이 나의 사업으로 인해 전과 후가 나뉠 수 있는 한마디로 이 산업을 디스럽트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레거시를 남기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고 세상에 나를 통해서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혹시 어떤 느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은 있으실까요? 아, 그래도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갔다.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긍정적인 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이제 인생에서 중요시 하시는 가치 같은 거나 아니면 꼭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개인적인 거랑 뭐 사업적인 게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좋아하는 문구는 있어요. 이게 아마 에머슨 문구 중에 하나인데 그냥 숲에 나 있는 길을 가지 말고 가지 않는 패스를 가서 길을 만들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말씀하신 글귀가 이제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작가가 얘기한 길이 이끄는 곳으로 가지 말고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 너의 발자취를 남겨라라는 글인 것 같거든요. 대표님 말씀하신 맞아요, 게.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 글귀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길을 찾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추진해 나가라는 쪽에 포커스를 두시나요? 아니면은 길이 없는 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약간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두시나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냥 좀 정리를 하자면 남들이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 길이 없어 보이는 데서 뭔가 길을 만드는 데 좀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재미를 찾으시는 재미보다는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좀 다른 거?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리코어를 창업하기 전까지의 과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대학교 때부터 조금 다르셨던 것 같아요. 보통 대학교 때 가고 싶은 분야를 정하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텔레콤 회사 쪽 회사에서 인턴을 하시다가 다음에 금융회사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대학 졸업하시고 옵션 트레이딩으로 가셨는데 꽤 다른 분야라고 또 생각이 되고 적어도 제 근처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 인턴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신 분은 많이 없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십을 하셨는데 왜 다른 분야의 일들을 다 경험해 보려고 하셨어요? 사실 처음부터 좀 교과서적으로 제 대학 생활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밟아가는 것보다는 제가 그 시점에 느꼈을 때 가장 흥미롭고 해보고 싶다라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당시에 이제 텔레콤 인더스트리가 되게 핫했고 되게 재밌는 분야인 것 같아서 한국이랑 미국에서 이런 텔레콤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인턴을 해봤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이지만 대기업의 생활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텔레콤 회사들이 많이 떴던 네, 그렇죠. 그때 막 이제 3G 같은 것들이 이제 막 대두되기 시작하고 점점 우리가 전화기로 더 많은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급변하려고 그러는 산업의 초창기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대기업의 생활을 좀 맛보고 나서 하나 느꼈던 거는 이 산업과 이런 기술 너무 좋은데 제가 대기업 생활에 내가 재밌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의구심이 드셨죠? 그러니까 너무 큰 조직의 하나의 팀, 하나의 펑션, 하나의 아이템으로 깊게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는 좋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한정된 시야로만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너무 한정된 시야와 산업에서 일을 계속 하게 될 것 같고 또 거기서 오랫동안 일을 한 저의 멘토였던 나이 지긋하신 임원분들을 뵀을 때도
평생 그 산업에서 종사하면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긴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좀 단조롭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뱅킹 쪽에 열심히 하던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컨을 이제 세컨 메이저로 주니어 때 애들을 하고 그러면서 뱅킹 인더스트리에서 인턴십을 찾다가 뱅킹을 봤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뭐 가장 좋은 커리어라고 여겨지기도 했고 그 당시에도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나름 뱅킹이란 전문성은 있지만 또 다양한 섹터를 또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이제 뱅킹에서 한 여름 인턴을 해봤고 그 뱅킹 업무를 하면서 이제 투자하는 곳을 알아볼 때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러면서 더 알아볼 수 있어서 그런 거. 다양한 기업의 형태들을 훑어볼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경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뱅킹 인더스트리를 하다 보니까 뱅킹 주니어들의 빡셈 그런 것들이 이것도 그렇게 매력적일까라는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결국 거기서 가장 좋은 워라밸과 벌이를 가져가는 곳이 트레이딩인 것 같더라고요. 딱 마켓 열기 전에 출근해서 열고 나서 퇴근하고 그래서 대학 졸업할 때의 쉬프트는 다양성보다도 오히려 잘 버는 삶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삶의 여유와 옵션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트레이더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워라밸과 많은 돈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매력을 느끼셨었고 현재 리콜을 창업하고 대표님의 삶은 일반적인 사람을 봤을 때 워라밸이 좀 없는 삶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워라밸을 바라보는 좀 태도의 차이가 뭐 때문에 있을까요? 어른이 됐다? 그때 사실 좀 계기가 있었던 게 옵션 트레이딩이란 걸 하면서 첫 사회생활을 정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 인생이 좀 아이러니한 게 그러고 채 1년이 안 돼서 이제 서프라임 몰기지라는 것들이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지난 10수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쉽게 얻은 부가 또 어떻게 쉽게 없어지는지를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인더스트리 자체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경제 위기 전무후무한 사태였고 엊그제 또 미국 시장 폭락했는데 빅스가 한 60 찍은 것 같은데 제가 했을 때 한 80까지 갔을 거예요 거의. 빅스는 이제 볼레틸리티 인덱스라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는 걸 Fear Index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게 커질수록 이제 시장에 불안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의 콜랩스할 리스크도 또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트레이딩에서 길지 않은 커리어를 첫 직장으로서 가져가면서 가장 크게 배웠던 거는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은데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를 조금 배웠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실패한 트레이더는 갈 곳이 별로 없다. 커리어적으로 봤을 때 실제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저를 가르치고 이끌어줬던 뭐 시니어 트레이더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물론 살아남은 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그때 살아남지 못했고 실패할 레코드가 찍힌 트레이더들이 정말 별로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일반 직장 가서 내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진 스킬셋을 쓸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몇 케이스가 돼서 안정적으로 돈을 꾸준히 계속 잘 벌었고 또 그걸로 젊은 나이에 리타이어를 해가지고 내가 또 다른 뭐 투자도 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살아가는 게 좀 막막해지는 약간 그런 커리어 패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기업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옵션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워낙 변동성이 큰 부분들이라 만약에 혼자 그걸 또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정신적으로도 엄청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네. 전 그래서 트레이딩이라는 것 자체가 뭐 개인이 전업을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커리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은 트레이딩 회사에서 최고의 인프라와 최고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해도 쉽지 않은 게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트레이딩이라는 커리어 자체에 가능성도 봤지만 한계도 절실하게 짧은 기간 안에 서프라임 몰기지라는 사태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레슨을 배우셨다 하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떻게 그런 결론이 나게 됐는지.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클럭을 하죠. 소위 말하는 수습, 심부름 이런 것들을 하면서 트레이더들 런치런도 하고 텍스 리포트 파일링 같은 것도 도와주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잡무들을 하게 되는데 우연찮게 저를 뽑은 젊은 20대 후반의 트레이더의 텍스 파일링 같은 거를 봤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 수익이 거의 한 100몇십억이더라고요. 회사 수익 말씀하시는 거. 개인 수익이. 개인 수익이요? 네. 아이고. 물론 정말 뛰어나고 인더스트리에서도 가장 좀 잘하는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게 사실 일반 직장인이 상상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잖아요. 네. 이거다. 인생은 이거구나. 그리고 또 더 잘 버는 트레이더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수많은 이제 시니어 트레이더들도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때 하루아침에 와이프아웃이 되는 거 제가 봤거든요. 수백억이 그냥 날아가요. 레버리지를 해서 옵션이란 상품의 특성이 있고 그때 어떻게 보면 좀 과감한 베팅을 했던 트레이더들도 있었는데 정말 십수년 동안 꾸준히 모아온 상상하기 힘든 자산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고 빚쟁이가 되는 것까지 제가 보면서 현타가 좀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순식간에 인생이 바뀌는. 네. 그래서 살면서 또 이런 사태가 없으리란 법도 없고 뭐 유사한 사태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그럴 때마다 피하지 못하면은 결국 한번 미끄러지면은 내가 갈 곳이 없는 커리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또 그런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나. 내가 정말로 어떤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뭐 고민도 좀 많이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좀 고민을 해보자 뭐 이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어떻게? 그때가 아마 30이 안 됐죠. 28? 뭐 이 정도 7, 8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서 군대를 가신 건가요? 아, 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군대를 또 그 나이에 현역으로 가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공학 디그리가 있어서 다행히 정보처리기사 시험을 보고 병역 특례에 지원을 해서 한 회사에 뽑혔습니다. 강남에 있는 보안 솔루션 회사에 뽑혔고 군대 대신 이제 병역 특례 생활을 시작을 했죠.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제가 병역 특례도 한 달 정도 훈련소를 가야 되는데 그 훈련소에서 만난 친구가 지금 저희 회사의 CTO입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그 첫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친구가 저희 회사에 지금 COO고 같이 병특을 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저를 뽑아줬던 직장 상사가 저희 회사의 가장 초기 개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려면 병특을 가야 되네요? 저는 강추입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네트워크들을 만들 수 있고요. 정말 운 좋게 한국에서 병특 인연들이 제가 지금 리코라는 회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힘이 돼준 네트워크들이고 근데 정작 그 회사는 제가 들어간 지 1년 만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다른 회사를 또 찾아야 되는 안 그러면 군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회사를 찾아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회사에 갔고 그 회사에서 병특을 2년 동안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년 정도 임원으로 이사직 제안을 받아서 사업총괄 임원으로 제가 일을 했고 3년 후에 회사가 또 망했어요. 제가 커리어가 좀 망한 데가 많아요. 네. 왜 망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 그게 결국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회사가 당연히 처음부터 그냥 망조로 갔던 건 아니고 제가 이직을 해서 처음 들어간 두 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은 회사였고 엄청 빠르게 잘 성장하는 회사였어요. 통장에 돈도 많았고 투자도 잘 받았고 그때 그 회사가 갖고 있던 소프트웨어 기술이 시장에서 되게 독보적인 그래픽 가속 엔진을 가지고 있었고 사이드로 모바일 게임 됐는데 그거 대박이 나서 게임과 솔루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캐시카우가 되고 있던 그래픽 솔루션이 제가 합류하고 한 3년 차 정도에 따라잡혔어요, 기술이. 이제 구글에서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회사에 M&A 제안을 했는데 그 M&A를 거절하고 경쟁 모드로 전환한 지 1년 만에 기술이 따라잡혀서 시장에서 그냥 옵솔릿해져 버린 거죠, 기술이. 그러니까 남은 게 이제 모바일 게임 사업이었고 그 게임 사업에 회사가 집중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기본 파운데이션 그리고 핵심 인력들 자체가 하드코어 엔지니어들이거든요. 게임 조직은 나름의 조직을 별도로 갖추고 있었고 대표님을 포함해서 그 회사의 핵심 인력들은 엔지니어들 출신이었는데 전기과 박사, 막 석사 뭐 이런 분들이 그냥 주축을 이루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은 회사의 먹거리가 게임이라는 아이템 하나가 되다 보니까 회사의 모든 리소스와 포커스와 관심이 거기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쉽게도 기존의 소위 말하는 게임 전문가들이 이탈을 하게 되고 게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존 경영진들이 그 사업을 맡게 되면서 게임이 이제 산으로 갔고 그러면서 여러 번의 실패 끝에 결국에는 회사가 좀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 1년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마지막 1년은 정말 팀원들을 독려하면서 좀 힘들게 버텼지만 결국에는 사장님과 저 마지막 둘이 남아서 셔터를 내리고 나온 그런 좀 어려운 경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회사가 좋고 잘 될 때 어떻게 운영이 됐었고 회사가 어려운 길을 걸을 때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한 순간에 어떤 의사결정들이 어떤 결과들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간접적으로 옆에서 많이 학습을 하게 된 것 같고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성공적인 조직에 있을 때는 많은 것들이 너무 쉽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 잘 돼가고 있고 성과도 잘 나고 이럴 때는 문제가 일어날 일도 다들 뭐 여유롭고 마음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안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저도 지금 사실 제 첫 직장에서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가 계속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과 배움의 기회가 좀 없다라는 느낌도 들 때도 있는데 어떤 것들을 배우셨어요? 회사가 잘 될 때와 회사가 안 될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근데 항상 좀 안정적이고 승승장구하는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뭐 월급을 못 받고 언제 우리 회사가 없어지고 내 직장이 날아갈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작은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경험을 최소 몇 번은 해본 그런 상황들일 거라 생각이 들고 저의 과거 이제 경험을 미뤄봤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의 레슨 런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조직의 리더로서 이제 경영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입장으로서의 좀 배운 레슨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도 어쨌든 그 회사에 처음에 사원으로서 들어갔고 또 구성원들의 입장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회사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좀 레슨 런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영하는 입장에서 회사가 안 좋아지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우리 회사가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그거에 대한 업사이드만을 보고 너무 많은 리소스를 베팅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되게 코어한 엔지니어들의 조직이었지만 게임이란 거는 컨텐츠 비즈니스고 이게 한 번 터지면 모든 거를 한 번에 좀 다시 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극지 않은 복권 같은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게임이 터질 확률은 희박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것만 터져주면은 모든 게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그거 한번 터져봤던 경험도 있고. 터져봤던 경험이 있는 그런 되게 달콤한 유혹이면서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 그 당시에 알았더라면은 이제 대표님이나 다른 경영진들을 다르게 어드바이즈를 하고 방향을 끌고 갔을 것 같은데 그 당시 팔로워 입장에서는 처음 이런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대박이 날 수 있는데 베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결국 하나하나를 따져볼 때 차라리 이 코어한 엔지니어 역량을 가지고 인접해 있는 다른 산업으로 진출하거나 집중을 했다라 그러면은 또 결과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고 좀 더 팀의 역량에 집중을 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네, 결국 우리의 이제 코어가 뭔지 우리의 코어 역량과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되돌아보면 우리는 그때 남들보다 게임을 잘 만들 수 있는 조직은 아니었거든요. 다만 그거를 잘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거기에 집중했던 것 뿐이지 경영진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역량과 구성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좀 더 집중된 의사결정이나 선택을 했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성원의 입장에서 제가 막바지에는 이제 HR 뭐 이런 여러 가지도 다 같이 관리하면서 많이 인볼브를 했는데 인사 업무 말씀하시는 인사 관련 업무도 챙기고 월급 같은 거 못 준다고 뭐 통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구성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회사가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상당히 많은 시그널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경영진도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지만 구성원 입장에서도 더 잘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영진의 모든 얘기에 그냥 예스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에 대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고민을 같이 한다면은 또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 결국에는 회사의 의사결정은 경영진이 하고 대표가 하는 거긴 하지만 그들도 어려운 순간과 시기에는 그런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 저희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예스맨이었어요. 과거에 잘 했던 게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믿었던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냥 결국 예스를 하다가 어렵게 된 경험이 있는데
회사의 조직원으로서 애착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구성원들이어도 충분히 그런 보이스를 내면서 소통을 할 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최전선에 있다 보니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네네. 사실 말단의 직원도 대표나 아니면 중진에 있는 분들에게도 편안하게 자기들의 의견을 필요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사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진짜 문제가 생기고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을 때 그런 문화를 갖는 게 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침몰하는 배에서 그냥 노만 열심히 저으면 돼. 그러면 같이 노 젓다가 침몰을 하는 거고 나라도 먼저 빨리 탈출을 하던지 그게 아니면은 이 배를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얘기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해줘야 되는 게 중간 관리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 배를 침몰하게 만드는 그 구멍이 사실 제가 노 젓고 있는데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거나 아니면 안 하게 되면 또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네, 사실 이제 그런 게 구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여기는 그냥 무조건 그래도 저라면 졌다라는 조직이면은 사실 빨리 탈출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 네. 네. 다양한 이제 문화를 경험해본 입장으로서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통역병을 했었는데요. 특전여단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어학병이 2명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일반 병사보다는 발언권이 더 많을 수 있는 곳에 있긴 했지만 제가 2분 여단장님을 모셨는데 2분 다 제 의견을 잘 받아들여주셨던 것 같아요. 좀 장난기 있게 뭐 주영이가 싸가지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서 좀 웃음을 유발하시는 경우도 있었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외부인으로서 잠깐 지나간 사람으로서 그래도 여러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쟤 왜 저러지라고 할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우리 조직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들에 대한 필요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게 위에서 찍어 누르면은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더 좋은 발전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공감이 되고 사실 저도 많이 놀랐던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장군님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렇게 높게 가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2등병, 1병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오픈하게 들어주시고 웃어 넘기실 때도 많으셨지만 확실히 듣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실패를 직장에서 제일 많이 겪으셨던 분이긴 한데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 때도 그렇고 뭐 벤처 기업에서 망하셨던 때도 그렇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셨는데 그 상황들을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게 헤쳐나가셨나요? 그때 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월급이 1년 동안 안 들어온다는 게 그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저로서는 네. 사실 상상할 수도 없고 많은 분들에게 되게 청천벽력 같은 상황들일 텐데 네. 트레이딩 할 때 모아놓은 걸 다 써서. 뭐, 농담이고, 사실 뭐, 그때만 하더라도 집에서 뭐, 살면서 출퇴근하던 때라 아주 크게 그렇게 임팩트가 있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혼자 만약에 나와서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되게 다양한 형태와 방식의 실패들을 경험했는데, 저 스스로도 사실은 성격이 좀 되게 낙관적이긴 해요. 뭐 좀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만약에 커리어를 A부터 Z까지 세팅해놓고 그때까지 달성해야 되는 마일스톤들을 너무 촘촘하게 설정해 놓으면서 한번 미끄러지면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임했다면은 사실 되게 힘들었겠죠. 근데 저는 초창기부터 다양한 산업과 다양한 유형의 인턴십부터 직장들을 경험하면서 매번 스스로 생각했던 거는 왜 안 좋았는지보다는 이게 왜 도움이 됐는지를 되게 많이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경험들에 있어서 내가 뭘 배웠고 내가 어떻게 더 성장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을 하진 않았던 것 같고 어떻게든 뭘 해도 나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한편의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패들을 통해서 확실히 배우고 성장했다는 걸 느끼셔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과거의 직장들을 경험하면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제가 일을 그래도 잘하는 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도 나는 뭐 웬만큼 잘할 수 있겠지라는 또 한편의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 할 때 공부를 좀 더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일을 하는 것 자체를 좀 즐기는 편이었던 것 같고 직장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고 프로젝트하고 돈을 벌어오고 이런 행위 자체 전반적인 것들이 힘듦보다는 좀 즐거움으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서 그런 과정 하나하나도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그 시기에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 들었을 때는 실패하다 보면 저는 자기 의심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좀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갈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과정에서 성장했다는 것도 많이 느끼게 됐고 개인적인 성장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창업을 할 수 있는 용기로 또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그냥 마음 한켠에는 또 항상 언젠간 내 사업을 하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고 지금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훨씬 더 또 고전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들긴 합니다. 조금 더 이제 리코와 현재 하고 계시는 스타트업에 대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폐기물 분야라는 섹터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대중한테는 생소한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 주목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위 말해서 핫하지 않은 분야? 섹시하지 않은 분야일 수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면서 힘든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네, 얘기한 대로 사실 폐기물 시장 자체가 그 중요도에 비해 상당히 주목받지 않았던 시장이고 어떤 기술의 개발이나 전이가 상당히 늦어졌던 시장은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이 산업에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폐기물 수거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때 프린터로 뽑아서 접어서 도장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인 프랙티스였어요. 이 산업에 수거 운반하는 업체들의. 그러니까 얼마나 좀 뒤처졌는지 체감이 되실 수 있을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몇 년도? 그때가 2016년? 7년?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이가 상당히 많으시고 십수년 동안 이거를 그냥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투자나 기술 개발이나 후손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거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산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정체되어 있었죠. 근데 모든 게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이제 기회가 나온다는 생각은 상당히 강하게 들었고요, 오히려. 배달 시장도 보면은 우리가 소위 옛날에 짜장면 배달하던 그런 산업이 라이더가 생기고 플랫폼화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들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이 시장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규모나 중요도에 비해 상당히 덜 성숙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배달 시장과 같은 변화와 디지털의 DNA를 저희가 녹여놓을 수 있으면은 훨씬 더 큰 성장세를 가지고 산업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줄 수 있겠다라는 또 확신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산업을 뛰어들었을 때 생각했던 것과 현실의 괴리 이런 데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업체들의 반응이라든지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변화를 거슬러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흐름에 맞게 계속 발전해 왔던 것 같아요. 대표님과 회사 직원분들이 보셨을 때 이거는 변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고 확실한 기회라고 보였고 그러면은 흐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흐름이 되자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로직은 사실 이해가 되고 근데 실제로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반응들이나 괴리감을 통해서 나왔던 그 힘든 부분들은 어떻게 돌파하셨나요? 폐기물 수거 운반이라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고 직접 폐기물들을 차 2대 가지고 나르기 시작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아 대표님 네, 저도 직접 오퍼레이션 하고 네. 저희 첫 대형 고객이 코엑스였는데 코엑스 지하에 막 살았었어요. 거의 1년. 밤마다 쓰레기 수거하고 그때 결국 그걸 버틸 수 있게 해준 거는 이 산업에 대한 비전이랑 확신 그리고 또 그걸 공감해주는 동료들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는 정말 쉽지 않았을 여정이지만 초기에 그런 것들을 합심해서 믿고 같이 분담해준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라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일반적인 스타트업보다 훨씬 더 본딩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모든 직원들이 처음에는 이제 4인실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 직원들 5명 있을 때 모든 직원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사건 터지면은 그냥 다 같이 뛰어가고 저희 CTO도 심지어 수거를 했습니다. 아, 그럼 그런 열정은 말씀하셨던 그 분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네, 정말로 그거 말고는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정말 이 산업은 변화가 될 거고 이미 해외 같은 경우에는 된 사례들도 있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
라는 그런 확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얘기만 들어도 너무 아름다운 조직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사 분들이나 아니면 뭐 그 인더스트리에 계셨던 분들이 좀 관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굳이 이걸 바꿔야 하나라는 느낌의 태도로 반응했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고객사들, 대표님과 직원들의 뭐 방문이라든지 그런 세일즈에 환영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시고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사실 상당수의 경우에는 고객들조차 내가 이거를 좋아할지, 내가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제품이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에 예를 들어 에어팟가 나왔을 때 엄청 조롱하고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결국 에어팟 없이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듯이 결국은 고객이 이걸 경험하게 하고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가는 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도 고객이 우리 서비스의 차별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뭐 가격 정책이라든지 뭐 영업 등을 계속 꾸준히 하고 저희 서비스를 써본 고객들이 만족도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레퍼런스, 소개 이런 걸로 좀 많이 퍼졌던 것 같고 결국에는 서비스가 더 좋고 장점이 명확하면 그거는 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 본인이 느끼게 하는 게 키네요. 맞습니다. 고객이 그거에 대해서 체감을 하고 우리의 고객이 또 다른 고객한테 그거를 전이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적극 활용해서 또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고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고요. 일례를 들면은 저희가 작년부터 음식물 폐기물에서 종합 서비스, 그러니까 모든 폐기물들을 턴키로 서비스해주는 종합 서비스로 전환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넘어오면서 영종도에 인스파이어 리조트라는 되게 대형 리조트가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기 전부터 저희가 같이 준비를 해서 거기 나오는 모든 폐기물들을 저희가 중앙 관리를 해요. 한 20가지 정도의 폐기물을. 그런데 저희가 이 인스파이어라는 그 지역에서 시그니처 같은 새로운 시설들을 수주하자마자 바로 옆에 파라다이스 호텔, 옆에 네스트 호텔, 그다음에 뭐 오크우드, 쉐라톤 저희로 전부 다 바꾸셨습니다. 불과 6개월 만에 인천 영종도 지역의 호텔들을 저희가 싹 다 저희 서비스로 전환하게끔 만들었고 그게 결국엔 고객의 힘 아닌가. 제가 있는 기업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인더스트리에 있는 성공 사례들로 사실 세일즈가 많이 가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제일 직관적이고 너네 경쟁사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세이브했어 라고 하면 사실 되게 쉬운 엔트리 포인트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는 그거를 고객 직접 느낄 수 있게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으로 세일즈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결국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확실한 베네핏을 느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은 처음에 그냥 과감한 투자를 해서 고객을 인입시키는 데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었는데 사실 뭐 실제 그 경험들 속에서는 좀 고통이 있었겠지만 그 팀원들이 그렇게 뭐 다 한 명 한 명씩 실제로 쓰레기를 처리를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겠죠. 그 그렇죠. 과정에서 뭐 냄새가 많이 날 수도 있고 실제 노동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이랬을 것 같은데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결에서 회사의 문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 씬에서 있는 이야기 중에 Culture eats strategy for breakfast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조직의 문화가 방향성과 조직의 경영 계획 이런 거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문화가 중요한데 어떻게 현재 리코에 인재 채용을 하시고 또 어떤 회사 문화를 잡아가려고 하시고 계신가요? 뭐 저희 리코 같은 경우는 속해 있는 산업 자체가 정말 레거시로만 채워져 있는 산업에서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시도하고 도입하고 또 헛스려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인재 채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점 중에 하나는 정말 이 친구 헛스할 수 있냐 약간 그런 느낌. 헛스리라는 게 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직원들이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 이슈 생긴다 그러면은 달려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상당히 모든 오퍼레이션들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뭐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슈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날 오퍼레이션에 임팩트가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미션과 이 팀에 그냥 데리케이트 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나름 그래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핵심 리더십들이 바뀐 적이 없어요.
회사 C레벨, 내. 네, C레벨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오고 있고 중간 리더급들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또 전우회라는 것도 또 강하게 생기잖아요. 또 이런 쉽지 않은 산업에서 쉽지 않은 도전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나 믿음 그리고 그만큼 또 잘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있는 조직 아닐까 뭐 그런 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 떠나지 않으려면 사실 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허슬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직이 작고 지금 초기 단계임일수록 그런 만져지지 못하는 가치들에서 네. 그게 인센티브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요즘 잘 되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확장을 계속 하시고 성장을 계속 하실 텐데 그렇게 새로 들어온 직원들은 대표님과 함께 했던 그런 뭐 기억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 제공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려고 하시는 게 있나요?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많은 베네핏들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스타트업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그런 베네핏들을 제시하는 편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뭐 런치는 이제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자기 개발비, 뭐 장기 근속 휴가랑 뭐 휴가 지원비, 근무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베네핏을 제공하려고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사적으로도 저희가 목표라는 중요한 미션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달성하고 좀 회사의 어떤 성공이랑 성장이랑 연동될 수 있는 유형의 패키지를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한테. 항상 그냥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스타트업 씬을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헛슬이 정말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저같이 미국에 있는 큰 테크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오버 하이어해서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맞춰주는 느낌인데 필요한 인연보다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뽑아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편인데 스타트업은 그런 럭셔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 회사에 투자한 시간이 다른 데 투자한 시간보다 값어치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물론 기본적으로 개인의 성장과 커리어의 성장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떤 회사의 성장과 연동되어 있는 패키지들이 결국에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데 그것만 해도 초기에는 되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금전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내한테 정확하게 끼치는 게 없더라도 내가 이 시간을 넣었던 순간들이 정말 이 회사의 이만큼의 성장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은 남녀노소를 떠나서 다 너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는 그런 갈증이 좀 있거든요. 네. 진짜 이만큼의 노력이 얼만큼 회사의 바름라인에 도움이 됐나 탑라인에 도움이 됐나라는 생각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초기 스타트업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이 성장을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경험하는 게 정말 큰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만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해라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로켓에 탄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과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좀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제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환상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저의 입장에서는 좀 요즘 스타트업 씬에 이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가끔 드는 게 그런 로켓십에 타는 경험이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이나 이런 면이 스코프가 되게 커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스케일은 그렇죠. 좀 낮아질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내 자신의 성장이 내가 있는 회사의 성장과 더 맞는 그런 느낌을 느끼고 싶은 게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또 여쭤봤던 것 같고요. 네, 저희 리코라는 로켓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네네. 그 섹터 특성상 아무래도 뭐 잔반 그쪽 분야에 일들을 많이 하셨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때 사실 회사에 좀 타격이 컸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참 궁금해서 이제 회사 자체적으로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회사에 대한 확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뭐 정확히 보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저희가 처음 맞이한 가장 큰 고객이 코엑스였고 코엑스에 있는 모든 음식 폐기물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용역을 저희가 3년 계약을 땄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채 마무리하기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래는 하루에 예를 들어 10톤씩 나와야 되는 음식 폐기물이 1톤씩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코엑스는 지하 밀폐된 공간이라 그 타격이 제일 큰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들어가지 못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년 동안 원래는 돈을 벌어야 되는 업장이 돈을 계속 까먹는 이제 사업장이 돼버렸고 그때 정말 이제 캐시플로우상 힘든 시기가 있었죠. 재무적으로는 그때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긴축 경영을 통해서 어떻게든 서바이브를 했고요. 인사적으로는 헤드카운트를 늘리지 않고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를 해서 어떻게든 이제 수익이랑 이런 성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들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그 시기에 정말 위태위태했던 타이밍에 시리즈 A 펀딩을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딱 적절한 타이밍이 어떻게 그래도 사실 적절하지는 않았고 정확히 얘기하면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한 6개월 늦어졌어요. 시리즈 A 펀딩이. 원래는 코엑스를 딱 따고 좋은 프로젝션을 가지고 바로 펀딩을 마무리해야지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쭉 밀렸고 예정보다 6개월 늘어난 타임라인 사이에 지옥을 경험했고요. 또 망할 뻔했고 근데 어째저째 이제 그거를 헤쳐나와서 지금도 가끔 그 시절 얘기를 해요. 저희끼리. 그때 현장 땜빵 많이 했거든요. 사람을 고용을 못하니까 몸빵으로 그냥 때우는 거죠. 정말 궁금한 게 네. 그때 지옥을 겪으셨다 하셨잖아요. 제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라는 고민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 조직의 리더로서 그런 고민들을 회사 전체와 쉐어를 했나요? 아니면 어느 부분은 쉐어하고 어느 부분은 안 했는지.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투명하게 쉐어를 많이 해요. 제가 아예 할 때 하는 얘기들 다 전 구성원들한테 하고 회사 재무 뭐 탑투 바름 다 오픈해서 매월 같이 공유하고 투명하게 최대한 많이 공유하려는 문화를 초기부터 지향해 왔고 그런 시기에도 항상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가 없게. 감사했던 거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도 같이 버티면서 와준 동료들, 구성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를 난 거고 물론 뭐 투자가 어떻게 됐고 뭐 피드백이 어떻게 왔고 뭐 이런 이제 디테일한 것까지 공유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항상 그런 상황과 생각에 대해서는 좀 투명하게 많이 공유하려고 그러고 또 구성원들의 보이스도 많이 들으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은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 투명성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얼만큼 자신을 오픈하는지에 따라서 좋은 상황이 있을 때는 그게 도움이 되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오픈하게 나눌 수 있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고민들을 다 이렇게 많이 나누다 보면 리더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좀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경험은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려운 고민을 나눌 때 적어도 저나 저희 리더들은 그거에 대한 대안 그리고 저희 나름의 솔루션을 가지고 오픈을 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다 같이 고민하자. 어떻게 아이디어 갖고 와봐 라는 기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 방향, 제안 이런 것들을 당연히 충분히 고려해서 공유를 하고요. 대안 없이 공유를 하는 거는 말한 그대로 오히려 불신, 패닉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뭐 일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성격이 좀 제 개인적인 것들 많이 오픈을 하는데 거침이 없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도 좀 배워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뭐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공유를 할 때도 대책 없이 그냥 누군가에게 공유를 하면 뭔가 그 사람에게 혼란과 이런 거 야기할 수도 있겠구나. 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공유를 좀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물론 내가 공유를 한다는 거는 조언, 도움 또는 그냥 공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제 그런 공유를 하기에 앞서서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나름의 어떤 버전은 가지고 하는 게 항상 좋다고 생각은 해요. 최대한 많이 내 버전의 생각을 완성을 해서 공유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리더십에 관한 얘기가 좀 나와서 그런데 현재 리코에서는 어떤 리더가 되시려고 하시나요? 구성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항상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리더가 되고 싶어요. 뭐 아무리 착한 리더여도 성과 없는 리더는 오래가기가 힘드니까. 네. 그런 리더가 되시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커리어를 다 통틀어서 이렇게 열심히 산 적이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혼자 스스로에게 좀 그냥 나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대학 때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뭐 박사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근데 너무 아름다운 네.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들이 나 정말
누구한테 부끄럽지 않게 내 자신에게 당당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는 손에 꼽을 순간들이었던 것 같고, 그런 순간들이 사실 저는 좀 그리워서 팟캐스트를 시작한 것도 있고, 좀 더 제 자신이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좀 그런 치열함을 되새기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충분히 그런 순간들이 앞으로 많이 올 겁니다. 네, 그래야죠. 예. 네. 피하면 안 되죠, 그런 순간들도. 네. 예. 개인적인 질문으로 이동을 해보고 싶어요. 창업을 하고 싶은 창업 후배들에게, 아니면 뭐 인생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뭐를 계획하든 계획한 대로 100% 흘러갈 거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 타이슨이 한 얘기가 있죠. 얼굴을 처맞기 전까지 모두 다 계획이 있다. 누구나 계획이 있다고. 네.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부터 열까지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상당히 많은 확률로. 그 시간에 빠르게 실행하고 경험하고 그냥 레슨 런들을 하는 게 저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저는 내가 정말 사업을 할 타입인지, 정말 나는 이거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책임을 또 지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책임을 져야 될 게 있을 수도 있고, 이 사업의 결과라는 게 항상 달콤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리스크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내가 컷 러스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죠. 또 실행한다 해서 또 너무 멍청하게 실행하는 거는 또 안 좋으니까. 네, 생각 없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셀프 어세스먼트, 프레퍼레이션은 정말 많이 할 필요가 있지만 생각만 하고 실행 안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사실 이 행동에 관해서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통점을 제가 좀 찾고 있는데,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실행을 했을 때의 성공과 실패가 있잖아요.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당당하게 실행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자신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렇게 가능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그런 분들은 항상 개인적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노력을 결과가 잘 안 돼도 만족할 수 있을 법한 수준으로 해놓기 때문에 실행을 좀 더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에 대한 자신감은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실패에 대해서 얼마나 묻어날 수 있는지랑 더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실패가 정말 상관이 없으려면 정말 이거에 내가 후회가 없을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보통 개인적인 성장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지 않을까. 네, 너무 공감되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실패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이고 후회가 남는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난 정말 내 베스트 에포트로 후회 없이 난 이건 해봤다.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부끄럼 없이 뿌듯하게 그냥 워커웨이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뒷파트를 좀 넣어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실행은 해라. 실행을 할 때 내가 넣은 이 시간에 대한 후회가 없을 정도의 노력을 해라. 그리고 나의 성장에 집중을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세컨드 파트를 추가를 해보면 어떨지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 모든 경험에서 가져가는 게 되게 많았어요. 첫 번째 트레이딩 시도에 어떻게 보면 실패죠. 그거를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정리를 한 경험 속에서도 커리어와 직장에 대한 가치관을 쉐이핑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줬고요. 두 번째 첫 병특 회사 들어간 1년 만에 망한 곳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거기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수많은 동료와 투자자들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이었고, 세 번째 실패도 마찬가지로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에서 성공과 실패를 다 경험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그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고, 그게 정말 자기 위로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배웠다는 느낌이 들려면 또 그만큼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 이제 한국에서 노스웨스턴 대학교 학부 동문회를 설립도 하시고 초대 회장을 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활동하시면서 되게 여러 분야에서 멋있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과 대화하시면서 큰 영감을 받거나 혹시 큰 배움을 얻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노스웨스턴 동문회 활동을 한국에서 이제 많이 하게 되면서
저희 아버지 뻘보다도 더 나이 많으신 선배님들부터 한참 어린 후배들까지 다 만나고 인게이지 하면서 정말 소중한 인연들을 많이 만들었고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움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두 분의 회장님이 가장 인상 깊게 남는데 첫 번째 회장님은 상당히 명망 있는 기업의 국내 대표로서 활동하시고 은퇴하신 후에도 본인의 이제 커리어 경험을 살려서 리더십 코칭이라는 거를 또 주변의 다양한 임원들 또 저희 회사의 리더들에게도 해주시면서 본인의 탤런트를 나누고 또 사회에 또 기여하고 계속 꾸준히 활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멋지게 느껴졌고요. 은퇴 후에도. 두 번째로 대형 사모펀드의 대표님이시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명망이 있고 유명하신 분임에도 노스웨스턴 후배들을 또 맞이해 주시고 또 저희와 소통할 때는 격식 없이 편하게 또 위트 있게 항상 대해 주시고 언제나 뭐 상의 드리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맞이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바쁘실 텐데. 네, 정말 바쁘실 텐데 한 번은 저희 임원들 식사를 사주시려고 그 전주에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 갔다가 이야. 공항에서 바로 또 저녁 사주러 와서 또 저희한테 시간 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저희 같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적으로 직접 도움이 1도 안 되겠지만 후배이고 그냥 아끼는 동생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편하게 대해주시고 시간을 내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네요,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책 읽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인에게 가장 영향이 컸던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아있는 책 3권 정도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좀 생각을 해봤는데 한 3개 정도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고 3개 좀 다른 책들인데 첫 번째는 짐 컬린스의 Good to Great 이라는 책이 있어요. Good to Great이란 책에서는 사업을 하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많이 접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나이키 창업자 필 나이트, 슈덕 어떻게 창업을 해서 어떻게 나이키라는 회사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바이오그래피 같은 건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는 그거를 오디블로 들었던 것 같은데 듣다가 막 챕터가 너무 재밌어서 차에서 안 내리고 막 그 챕터 끝날 때까지 듣고 내리고 막 이런 정도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되게 재미있고 좀 흥미로운 스토리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레이 달리오의 Principles, 뭐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기업을 경영하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또 거기서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레이 달리오가 추구하는 게 극단적인 트랜스퍼런시 같은 거거든요. 기업의 문화의 투명성, 뭐 어떤 수준이냐면 회사에 진행되는 모든 회의, 임원회의 포함해서 그 회의록을 모든 전사 직원들이 들을 수 있게 공유하고 모든 것들을 이제 수치화하고 계량하면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따라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아이디어와 프린시플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고할 게 많은 경영을 하면서 네네.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뭐 하나 더 애들을 하자면 최근에 제가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책인데 The Power Law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사실 작가는 조금 생소하긴 한데 내가 창업에 관심이 있다라 그러면은 저는 꼭 한번 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면 결국 창업을 하면 우리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그냥 역사 같은 책이에요. 그냥 어떻게 이 VC 씬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키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이 VC들의 생태, 마인드, 메커니즘 이런 것들이 되게 재밌게 역사책 같이 설명되어 있는 거라 저도 아직 못 끝냈는데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이면 꼭 들어보거나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경영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 경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짐 컬린스의 Good to Great, 필 나이트의 슈덕, 레이 달리오의 Principles, 세바스찬 말라비의 The Power Law라는 네. 책 꼭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Good to Great은 제가 제목으로는 좀 유추하기 힘들어서 그런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뭐 간단히 생각하면은 굿 컴퍼니에서 그레이트 컴퍼니가 되려면은 어떤 것들이 되어야 하는지 이거는 굳이 경영자뿐만 아니라 그냥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도 내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또는 우리 회사가 성장하는데 어떤 고민과 생각들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좀 되게 잘 서술되어 있고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씬에 있는 분들 필독서인가요?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는, 읽어본 적이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짐 컬린스라는 분 자체가 이런 경영 뭐 이런 서적에서는 또 워낙 유명한 분이라 사실 굿즈 그레이시 읽은 지가 되게 오래돼서 디테일까지 생각나진 않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실. 항상 장표 만들고, 뭐 엑셀 보고, 뭐 글 쓰고, 보고서 쓰고, 뭐 이런 시간들 이제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단순히 앉아서 독서라는 시간이 여유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오디블 되게 많이 활용하거든요. 음성으로 이제 책 읽어주는 아마존 건데, 한국에도 이상한 게 있는데 거기는 책 셀렉션이 아주 많진 않고, 아마존 어리블은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항상 어리블을 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책들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아하는 방식의 독서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저도 요즘에는 좀 음악도 좀 들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쉬는 시간이 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도 근데 어디블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도 많은 책들이 있는데 사실 읽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항상 그게 문제죠. 네, 오디블 저도 강력 추천합니다. 특히 팟캐스트 하시면 너무 익숙한 포맷일 것 같아서. 네네네네네. 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하는 일들이나 행동 중에서 뭐 습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만 이렇게 딱 버릴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버리실 것 같으세요? 술 먹는 걸 좀 줄이지 않을까. 아, 뭐 요즘에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저도 또 항상 또 친구들과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해서. 모임에는 술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술 마시는 거 즐기는 편이고 지금도 주중에 그래도 몇 차례씩 많이 먹고 있는데 요즘 느끼는 거는 이제 확실히 술 먹으면 임팩트가 다음날 좀 더 오래 가더라고요. 다음날 퍼포먼스에 좀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언제부턴가 받기 시작해서 만약에 버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술 마시는 걸 다 버리고 싶진 않고 한 반 정도는 버려도 되지 않을까. 주 1회 정도만 먹고 이런 거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느낌입니다. 저도 사실 퍼포먼스 관련해서 너무 와닿아서 저 좀 많이 게으른 편이라 그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게 되면 다음날 제 게으름이 더 증폭화가 되면서 놓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2월 달부터 지금까지 술을 안 마시고 있는데 또 반대로 이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나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면 술을 안 마시는 게 되게 쉬워요, 저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과 더 아름답고 더 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들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술을 아예 입을 안 댔었는데 몇 개월 동안 요즘 드는 생각은 좀 그런 상황들에서는 조금 익셉션을 둬도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일을 안 해도 되는 순간이거나 좀 정말 쉬어야 되는 휴식의 시간이거나 휴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조금 술을 좀 먹어볼까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퍼포먼스 관련해서는 저도 너무 동감해서 네. 다음에 뭐 같이 한잔 하죠. 네네네. 네. 네, 오늘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오늘 대화가 좀 다양한 실패들을 어떻게 프로세스하면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과감한 시도를 좀 해보고 싶은 사람 입장으로서 실패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또 이런 포맷으로 처음 해보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또 준비하고 자리 만들어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또 종종 소통하면서 계속 뭐 키피터치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